우선 이 오디오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아마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음향기기는 한 번씩은 다 아마 가정에서 다뤄보셨을 거고, 또 그걸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음악들을 많이 들으셨을 건데, 뭐 저는 이 오디오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건 뭐냐면, 과연 이 소리가 어떤 그 메커니즘을 통해서 나올까라는 호기심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런 호기심이 이제 좀 더 한 걸음 한 걸음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그 전자공학적 관점에서의 접근도 좀 해봤고, 그리고 또 소위 그 남자들의 로망이라는 목공이라는 관점에서의 어떤 그 접근도 할 수 있는 굉장히 어떤 그 다양한 분야가 이 오디오에 같이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오디오 매니아들이 존재하고 또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상당수의 그 오디오 애호가 계층들이 방향을 잡은 것은 뭐냐면, 명품 오디오 기기, 예를 들어서 이 오디오 시스템은 한정판이고 세계에서 몇 대 없는 이러한 기기, 그리고 가격이 뭐 억대, 뭐 이런 쪽의 어떤 그 굉장히 그 과시 장비에 탐닉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은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접근했던 그 오디오의 어떤 그 관점은 뭐냐면, 나에게 가장 선호하는 소리, 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소리를 커스터마이징, 나한테 맞게끔 이렇게 할 수는 없을까 스스로. 그래서 그런 쪽에 굉장히 그 갈구를 하고, 제가 오디오에 입문한 지는 햇술은 한 27년 정도 됐어요. 처음 일본 진공관 앰프로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씩 접근을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엄청난 돈을 투자한 건 아닙니다. 제 스스로 찾고 또 만들어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제 원하는 소리는 제가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상황까지는 제가 저 혼자만 알고 있기보다는 또 이런 것들을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뭔가 만들어 간다면 굉장히 의미가 크겠다라는 관점에서 이번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 목차를 보면 제가 뭐 그 1, 2, 3, 4, 5, 6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오디오 앰플리파이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용어에 대해서 이제 익숙하게 해놓으실 필요가 있는데, 앰플리파이어,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오디오 앰프. 뭐 과거에 우리 그 60년대 70년대는 우리나라 오디오가 막 소개될 때는 전축이라는 표현도, 그 오디오의 본질은 작은 소리를 크게 만들어낸다,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앰플리파이어라는 이름을 많이 쓰게 되겠고, 앞에 오디오가 붙게 되면 음향, 음성 증폭기,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 증폭기라는 뭐냐라는 개념을 좀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논란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오디오 애호가 중에서 두 번째가 IC 대 진공관 백형. 그러니까 IC와 진공관 앰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C 앰프 선호하는 사람들은 진공관 크고 무겁고 그거 뭐하러 그걸 듣는지 몰라. 그런데 또 진공관 애호하시는 분들은 IC 앰프는 진공관의 감성과 그 따뜻한 소리를 못 따라오지. 그러니까 서로의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접근하는 거는 진공관 앰프이긴 하지만 저도 IC 앰프도 쓰긴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거의 차이점을 잘 구분하신 다음에, 우리가 파트 2의 제작편에서 보면 이렇게 DIY 파트에서 나는 진공관 쪽으로 갈 거야, 나는 IC 쪽으로 갈 거야, 이걸 선택하실 수 있게끔 제가 제안을 여기서 해드릴 건데, 세 번째는 이제 그 두 번째까지는 진공관과 IC에 대한 앰프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지만, 세 번째부터는 제 의지니까 진공관으로 밀고 나갈 겁니다. 진공관의 종류, 그리고 진공관 앰프의 어떤 그 특성, 그리고 진공관에 대한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급에 대한 걸 이해를 한 다음에, 이 앰프가 비로소 끝나게 되면 이 오디오 기기의 핵심이 앰프였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를 물리적인 소리, 진동으로 전달해주는 중요한
시스템인데 그게 바로 네 번째가 바로 스피커. 그 이제 보통 그 인클로저라고도 하고 우리는 뭐 쉽게 스피커 박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피커 박스와 드라이버 유닛이라고 해서 스피커 드라이버가 안에 이제 알맹이가 들어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구조 이해를 하신 다음에 다섯 번째에서는 그렇다면 스피커 박스에서 왜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청음할 수 있는 저음과 중음과 고음역대 소리를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이냐, 그게 바로 이제 소리의 분리입니다. 그래서 스피커를 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기본 내용이 여기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 스피커는 일반적으로 그냥 동그란 데서 소리만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데 옛날 뭐 단파 라디오나 저희가 어렸을 때 들었던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듣는 게 목적이었지 여기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 거는 그 당시에는 사치였었거든요. 근데 좋은 음악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클래식 대편성 같은 거 연주할 때 굉장히 뭐 컨트라베이스 같이 저음역대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색소폰에도 알토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프라노도 있고, 이런 소리 음역대를 스피커에서 100% 똑같이 원음같이 재현해낼 수는 없겠지만 이 세상에는 거의 흡사하게 재현을 해내는데, 과연 그렇게 재현을 해내려고 한다면 기존의 스피커 시스템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오디오용 시스템은 저음역대, 중음역대, 고음역대를 분리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오디오 하시는 분들이 이게 바로 이 사운드 세퍼레이션을 하기 위한 장치가 있습니다. 그 장치가 뭐냐면 바로 이 크로스오버, 여기서 이제 프리퀀시 크로스오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소위 그 저음역대, 중음역대, 고음역대를 이 장치가 각각의 스피커 특성에 맞게끔 분리를 해주거든요. 그것을 이제 네트워크 크로스오버가 있는데, 그 크로스오버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제 경험을 보면 제가 30대에 즐겨 듣던 어떤 그 오디오의 소리, 그 다음에 40대, 50대, 60대가 됐을 때 소리가 제가 30대에 들었던 소리가 아닌 거예요. 지금 60대에 들어보게 되면. 그럼 왜 그러지? 오디오가 시스템이 성능이 뭔가 문제가 있나? 그게 아니었고 제 귀가 노화가 된 거예요. 귀가. 젊었을 때는 굉장히 그 고음역대도 약한 것도 잘 들을 수 있었는데, 나이가 먹다 보니까 그런 음역대가 약간 약해지기 시작하니까 인위적으로 뭔가 이 고음 부분을 조절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왜곡되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라는 것을 세월이 흘러보니까 이제 깨닫게 되는. 이 주파수 크로스오버에 보게 되면 저음역대, 중음역대, 고음역대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부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품들을 살짝 교체해 주니까 고음역대가 굉장히 맑게 들리고 중음역대가 조금 더 강하게 들리고, 이런 부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다.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 여섯 번째, 그러니까 주파수 교차점에 대한 이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기초이론의 기본 개념인데, 자 그러면 첫 번째 그 사운드 증폭기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저도 욕심이 나는데, 이게 그 맥킨토시 275라는 그 유명한 진공관 앰프입니다. 그래서 첫 그림으로 놔뒀는데, 나중에는 저는 이거를 직접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게 복제품으로 부품을 다 팝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구입하게 되면 한 900만 원 정도 맥킨토시 건. 근데 이게 많이 올랐을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한 1000만 원대 넘어갈 것 같은데, 이거를 중국산 부품으로 복제품으로 만들게 되면 한 100만 원 조금 더 들지 않을까? 150 정도? 그 정도 생각이 되는데, 저도 한 번은 이게 장비보다는 얘가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음색, 이런 특성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여기에서 이게 뭐가 좋다라는 걸 지금 설명드리게 되면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의미는 그런 건데, 아무튼 진공관 앰프라는 것은 제가 여러 종류를 만들어 봤지만은 이 어떤 진공관, 어떤 부품을 쓰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굉장히 미묘하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새로운 소리를 듣기 위해서 새로운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진공관의 특징은 진공관을 한번 바꿔보고 또 내부의 부품을 하나 살짝 바꿔보게 되면 음색이 변한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큰 돈 안 들이고도 내가 얼마든지 내 원하는 어떤 그
음색으로 업그레이드 해나갈 수 있는 게 바로 사운드 증폭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상징적으로 이 사진을 그림을 넣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증폭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개념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그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디오 앰프의 개념이라는 것은 소리를 더 크게 그리고 크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선명하고 또 본질적인 소리를 그 재생해낼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오디오 앰프의 이제 개념인데 결국은 작은 소리를 크게 증폭해내는 장치가 바로 앰프의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보통 그 음원이라고 하죠. 음원. 뭐 음원은 CD 플레이어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LP판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FM 신호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마이크 신호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음원에서 들어온 소리를 앰프라는 장치에서 크게 증폭을 시켜서 큰 소리로 스피커로 만들어내는데, 바로 이 증폭기가 디지털 앰프를 쓰느냐 아니면 아날로그 진공관 앰프를 쓰느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종류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아무튼 기본 원리는 그려하고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 항상 이제 그 오디오에서 많이 쓰는 용어 중에 인풋 아웃풋,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면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들어왔을 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얘를 크게 키워서 이렇게 내보내는, 그래서 입력부가 오디오 신호를 받아들이고 증폭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신호를 크게 출력을 하고, 출력부는 이제 스피커 쪽으로 에너지를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 이제 입력, 증폭, 출력까지는 이제 알겠는데 여기에서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게 보시게 되면 전원부라고 있습니다. 전원부. 이 전원부는 앞으로 오디오 애호가들은 이 부분을 집중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 오디오가 값어치가 있는 오디오냐 아니냐를 따질 때 무게로 따집니다. 무게. 이 무겁다라는 것은 이 오디오가 굉장히 충실한 오디오다라고 일단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 오디오 증폭기의 무게의 약 80%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바로 전원부입니다. 전원부. 그러니까 파워 서플라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발전소죠, 발전소. 전기를 만들어서 얘가 증폭을 아주 원활하게 해줄 수 있도록, 그것도 고품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품질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가정용 220V 전원이 대부분 사용을 하는데, 가전제품에 이 전원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기 품질은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안정적이고 굉장히 고품질. 고품질이라는 것은 220V가 일정하게 쭉 유지가 돼야 되는데 발전소 성능이 떨어지거나 동네 그 주변의 변압기 성능이 떨어지게 되면 전원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이 오디오에서도 오디오 품질뿐만 아니라 이 앰프의 수명까지도 좌우하는 게 바로 전력부인데, 이 전력 전원부를 얼마만큼 충실한 부품을 썼느냐가 이 앰플리파이어의 성능까지 굉장히 좌우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게 좋아요. 제가 그 만들어본 오디오 중에서 가장 무거웠던 38kg. 특히 진공관 앰프에서의 어떤 그 전원부는 굉장히 중요하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에너지 공급원인데 앰프에 굉장히 어떤 그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PC에도 보면은 파워 서플라이가 뭐 이따만한 게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고장도 잘 나더라고 그게. 맞습니다. 걔가 극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 부품이 전원부입니다. 컴퓨터도 그렇고 특히 컴퓨터 한번 켜놓으면 굉장히 장시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는 굉장히 그 혹한 환경에서 아주 극한의 환경까지 이제 몰아붙이는 이제 그런 개념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앰프의 종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 가지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앰프의 이제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프리앰프, 두 번째가 파워 앰프, 세 번째가 이제 통합형 앰프인데, 여기에서 가정용에서 쓰시는 앰프 종류 중에서 제일 흔하게 쓴 게 이 중에 하나인데 한번 찍어보십시오. 1번, 2번, 3번 중에 하나. 통합형.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오디오 전문가들은 인터그레티드 하나로 모았다 이제, 그래서 이걸 줄여서 인티 앰프라고 많이 발음을 하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인티 앰프. 그래서 이 통합형 앰프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앞서 얘기한 프리앰프하고 그 위에 있는 프리앰프하고 그 밑에 있는 파워 앰프, 이거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럼 왜 프리앰프는 뭐고 파워 앰프는 뭐냐?
바로 이게 앰프의 특성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음원, 마이크나 LP나 뭐 이제 CD나 그런 데서 미세한 소리를 작은 소리를 크게 증폭해내는 과정에는 그거를 한 번에 크게 증폭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 들어오는 그 소리의 양을 소위 볼륨이라고 있죠. 볼륨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리면 소리가 커지고 왼쪽으로 좀 작아지는데 바로 그게 들어오는 입력단의 소리를 미세한 신호를 이 증폭기로 보내는 과정 중에 볼륨을 조절한다라는 개념이 있게 되면 볼륨이 달린 거는 전부 다 프리앰프라고 보시면 돼요. 프리앰프. 근데 볼륨이 없어요. 앰프인데 그냥 네모난 박스예요. 근데 증폭기예요. 그러면 볼륨이 안 달렸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증폭만 시키는 거예요. 파워 앰프. 그러니까 미세한 소리가 들어오게 되면 무조건 소리만 키워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집 앰프는 볼륨도 달려 있고 소리도 커져. 파워 앰프의 증폭률은 다 똑같은 증폭률? 아닙니다. 거기에도 이제 나오겠지만 어떤 거는 이제 증폭을 와트수로 표현하는데 1마력이 760와트 정도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가정용 오디오는 30에서 50와트짜리를 많이 쓰는데 근데 좀 중저음을 큰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소리를 크지 않으면서 굉장히 힘있게 밀어주는 이게 쫙 깔린 소리를 원하는 사람들은 좀 강한 앰프를 많이 써요. 100와트짜리 앰프. 그래서 보통 가정용에서 한 개는 100와트 정도까지는 많이 쓸 수는 있는데 대부분 보게 되면 가정에서는 30에서 50와트 정도를 많이 씁니다. 30에서 50와트. 그래서 그 앰프 클래스별로 뭐 100와트, 200와트, 300와트, 500와트,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뭐 2000와트. 자, 다음은 요게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앰프의 그 증폭 과정을 그림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작은 신호를 파워 서플라이 전원 장치를 이용을 해서 증폭기에서 신호를 증폭해서 결국은 스피커로 출력을 시켜주는 요게 바로 앰프의 기본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앰프의 개념은 이해하셨고 IC, 그러니까 IC 앰프와 디지털. 저는 이제 IC를 앞으로 디지털이라고 부를게요. 디지털 앰프. 그다음에 이 진공관 앰프를 아날로그 앰프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정확한 의미는 아날로그 앰프는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진공관 앰프, 그리고 IC 앰프 이렇게. 그래서 IC 앰프를 보통 IC 앰프라고도 하기도 하고 TR 앰프라고도 하는데 이 차이는 그래도 오디오 세계 입문하셨으면 이해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TR은 트랜지스터의 약자인데 그 옛날에 왜 그 학교 다닐 때 기술 시간에 뭐 7석 라디오, 뭐 3석 라디오 뭐 보셨던 거 기억나죠? 그때 사용됐던 게 바로 트랜지스터입니다. TR, 다리 3개 달린 거. 근데 그 TR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인터그레이티드 서킷이라는 이런 그 IC 직접 회로에다 TR을 수십 개 수백 개를 하나로 모아놓은 게 바로 IC 앰프. 그래서 TR이나 IC나 뭐 디지털 앰프의 같은 그 분류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앰프는 IC와 TR, 그리고 아날로그 앰프 소위 얘기하는 건 진공관 앰프로 앞으로 이제 구별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IC 앰프하고 이 진공관 앰프에 대해서 어떤 게 낫다, 어떤 게 장점이고 단점이다, 이거를 뭔가 좋아서 감성적으로 진공관이 따뜻해 보이고 소리가 좋아. 그런데 이 실제 그거를 느끼기 위해서는 얘에 대한 메커니즘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나서 그래서 IC 앰프의 특성이 그렇구나, 그 다음에 진공관 앰프의 특성이 이렇구나, 이거를 개념적으로 이해하신 상태에서 선호를 하시는 게 앞으로 이제 이 오디오를 좀 더 깊게 접근하거나 이 오디오라는 매체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훨씬 더 이제 감동도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C는 1960년대 우리나라의 이제 가전제품, 물론 외국에서는 2차 대전 때 진공관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전쟁 무기, 뭐 무전기 만들고 그러면서 전쟁에 쓰이면서 굉장히 급속하게 발달이 됐는데 아무튼 이 IC나 진공관도 오디오를 만들기 위해서 생산된 게 아니라 원래 목적은 이제 군사용 장비를 만들다 보니까 얘 성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이거를 오디오로 한번 이렇게 변환을 해볼까
하는데 웬걸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진공관도 시작이 됐는데 이 진공관에 대한 장점만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늘어놓기보다는 ICMP도 분명히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비교를 하시면서 내가 어떤 소리를 추구하는가를 스스로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ICMP는 보통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도체 칩 내부에 TR을 집적시켜서 그리고 거기에 TR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뭐 우리가 그 전자기기의 3대 부품 중에 하나가 저항, 그 다음에 TR, 그 다음에 콘덴서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이걸 아예 그냥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요거 보십시오. 가운데 그림. 이게 바로 대표적인 IC고 요게 왼쪽에 TR인데 트랜지스터는 요거만 가지고는 신호는 증폭이 되지만 그거를 저주파로 사운드로 만들어내려고 하면 여러 부품들이 필요한데 아예 그거를 오디오용 IC로 이렇게 개발을 해놓은 거예요. IC 요거 하나 딱 꽂게 되면 여기에 시그널 증폭, 저주파 변환, 그 다음에 어떤 컨트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은 그림 그냥 참고만 이해해 주세요. 뭐냐면 이거는 대출력 트랜지스터입니다. 그래서 대출력, 그래서 요거 하나가 보통 500원짜리 동전만 한데 이 대출력 IC는 공연장에 쓰는 대규모 앰프 이런 데 쓰려고 개발을 한 이러한 IC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아니라 특징은 소형화가 가능한 게 이 IC하고 트랜지스터. 그래서 보면 일반 뭐 예를 들어서 진공관 앰프로 30W에서 50W 출력을 내려고 하는 앰프를 만들게 되면 한 20kg 되는데 이 IC나 이거 하게 되면 1kg도 안 되는 아주 가벼운 걸로. 그러니까 가볍다는 얘기는 뭐냐면 에너지 소비율도 전기도 조금 먹는다는 얘기인 거죠. 덩치가 작으니까. 그래서 그런 장점, 즉 전력 소모가 적고 열도 덜 납니다. 모든 전자부품이 열이 수반이 되는데 열도 덜 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붕어빵 찍듯이 그냥 푹 찍어내가지고 대규모로 대량의 생산을 하다 보니까 60, 70년대 어떤 이런 뭐랄까 진공관 앰프를 밀어내는데 가장 앞섰던 이런 IC 기기들이 바로 그런 특성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 말을 쓸까 말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오디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음색이 항상 중요한데 비교적 중립적이고 깨끗한 소리를 만들어낸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립적이고 깨끗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중립이라는 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하나 원칙은 뭐냐면 모든 오디오는 원음에 가깝게 소리를 재생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현장에서 들었던 그 소리를 그대로 만들어내는 오디오는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진 않습니다. 최대한 즉 중립적이라는 건 뭐냐면 오디오의 특성, 트랜지스터 오디오의 특성, 진공관 오디오의 특성에 따라서 분명히 왜곡은 발생을 합니다. 내가 분명히 아라고 소리를 냈는데 출력된 소리는 아라는 원음이 그대로 안 들리고 약간 변화된 소리. 그게 오디오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오디오 기계에도 문제지만 청음하는 공간, 예를 들어서 방이 작냐 아니면 청음하는 공간이 크냐 그리고 어떤 앰프를 쓰느냐 어떤 스피커를 쓰느냐에 따른 변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랬을 때 바로 이 IC라는 앰프는 비교적 중립적이고 깨끗한 소리를 만들어낸다. 여기서 깨끗한 소리는 뭐 이건 일반적으로 IC에서 얘기하는 소리긴 한데 깨끗하다는 건 뭐냐면 진공관 앰프의 설계 능력이 떨어졌을 때 IC 앰프의 특성상 노이즈가 약간 진공관보다 덜하다라는 어떤 관점에서 비교를 해놓은 건데 요거는 1960년대 당시의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워낙 회로 설계 기술들이 좋아져가지고 회로 설계 기술도 좋아졌지만은 60년대에 만들어진 저항 콘덴서라는 부품들의 질적인 수준이 많이 이제 개선된 것들이 있어가지고 거의 이런 것들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거의 수준이 더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특성을 이렇게 갖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IC는 상징적으로 요 회로도 그림 아마 관심은 없으셔도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그 IC가 다리가 3개 있는데 베이스, 컬렉터, 에미터 이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요 IC라는 거를 또는 트랜지스터라는 걸 이용을 해서 소리를 얘가 증폭을 시켜서 이쪽으로 보낸다라는 겁니다.
비교는 마지막에 해드릴 거예요. 요 다음 장에. 일단은 요게 요 ICMF의 메커니즘입니다. 아무튼 얘도 굉장히 작은 전력으로 효율적으로 작은 시그널을 크게 증폭해서 스피커로 내보내는 좋은 장치이긴 해요. 근데 얘가 갖고 있는 한계가 이제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IC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우리가 주로 접하게 될 이제 진공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여기서 이 진공관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에디슨이 그 백열전구에 가열된 필라멘트가 이제 전기를 흘려보내면 열이 나오면서 동시에 빛도 방출을 하니까, 그래서 이 가열된 필라멘트에서 금속판으로는 전자의 흐름을 이렇게 발명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시작이 됐는데, 이 원리를 가지고 그 앰브로즈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어떤 그 신호를 감지하는 뭔가 장치를 만들었는데, 그게 최초의 진공관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최초의 진공관이 만들어진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교류를, 그러니까 직류로 걸러주는, 그 교류를 직류로 걸러준다라는 얘기를 진공관이 왜 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요 후반에 요 다음 페이지에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이해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공관을 다룰 거니까. 지금 220V는 교류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위 1초에 60번 변하죠. 60Hz라고 하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60번 변하는 교류를 쓰는데, 전자기기는 부품에는 교류를 쓰는 게 거의 없습니다. 직류를 다 쓰거든요. 그럼 결국은 교류를 뭔가 직류를 바꾸는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보통 다이오드라고 하는데, 그 역할을 최초로 진공관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진공관의 어떻게 메커니즘은 거의 여기에서 이제 다 나온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다가 여기에 또 똑똑한 사람이 여기에 제어 그리드라는 걸 하나, 뭐 이거는 그냥 넘어가십시오.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어 그리드를 추가하면서 여기에 뭔가 노이즈를 한번 슬쩍 흘리니까 노이즈가, 그러니까 소리라는 표현보다 노이즈가 증폭되는 형상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때 바로 그 유명한 삼극관 오디오 기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삼극이라는 것은 이제 진공관의 다리가 3개인데, 이 삼극관 오디오가 3개를 가지고 오디오에 응용을 하게 되면서 그 유명한 진공관 시리즈가 이때부터 이제 만들게 되는데, 지금은 몇 극관까지 나왔냐면 5극관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5극관 시스템이 굉장히 또 효율이 뛰어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진공관을 다룰 때 3극관을 다룰 경우도 있고 5극관을 다룰 경우도 있는데, 그 3극관과 5극관의 메커니즘이 크게 복잡한 건 아닙니다. 3극관의 원리만 이해하게 되면 5극관은 그냥 다 이해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두시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1920년 40년대 오디오 기기에 이게 이제 사용이 되면서 정말 그 황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엄청나게 많은 진공관 오디오가 개발도 되고 진짜 멋진 그 소리 좋은 오디오들도 이제 설계가 이때 됐는데, 이때 당시에 설계된 진공관 오디오의 회로도가 지금도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약간의 변형만 됐을 뿐이지 개념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만들어진 어떤 그 진공관의 어떤 그 로직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그 회로의 흐름, 이런 것들은 지금도 큰 변화 없이 쓰고 있고, 이것이 바로 1950년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하이파이 오디오라는 이름으로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첫 장에 말씀드렸던 맥킨토시도 거의 이때 시작한 거고, 역사가. 그래서 세계 시장에서 그 오디오의 시장에서 굉장히 어떤 그 하이 브랜드로 자리하고 있는 것들이 다 이 당시에 나온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애석하게도 1960년대에서 트랜지스터가 나오면서 크고 무겁고 비싼 진공관은 이제 뒤로 밀리기 시작하면서 이 뒤로 밀리면서 이제 거의 진공관을 만드는 공장들도 뭐 팔리질 않으니까 다 문 닫았겠죠. 그래가지고 바로 그때부터 이제 이 진공관에 대한 향수, 이제 사라진 기기니까 옛날 진공관 소리가 좋은데 아무리 ICMF가 좋아도 옛날만큼 소리는 안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그 오디오 애호가들 사이에서 다시 이제 레트로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진공관을 다시 찾게 됐는데, 이때 굉장히 그 재밌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뭐냐면 이미 진공관 회사들은 문을 다 닫았고 진공관 앰프는 만들어야 되겠고 해서 30년대, 40년대, 50년대
군수용으로 만들어 놓은 삼극관 이런 것들을 재고를 쌓아놓은 이런 회사들을 수소문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거래가 시작이 되면서 오디오가 굉장히 고가의 그 진공관 오디오로 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진공관 하나에 뭐 200만 원짜리도 있고 어떤 거는 희귀품은 500만 원짜리도 있는데 그래서 또 발빠른 이제 중국 그 중화민국에서 이 복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0년대 생산이 중단된 것들 그리고 또 히트쳤던 영국의 뭐 멀라드라는 이런 진공관 회사 이런 것들을 중국의 기술을 가지고 처음엔 복제를 했는데 처음엔 조잡했는데 지금은 거의 진품하고 똑같은 거의 손색이 없어요. 그 정도 소리가 나는데 가격은 거의 한 10분의 1 수준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감사하게도 진공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진공관 앰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자연스러운 왜곡이다. 예, 이 진공관의 그 음악적 특색은 좋은데 이 진공관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색을 들으려고 한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그 대가 무겁고 수명이 짧다. 근데 수명이 짧다라는 것을 IC 그 앰프 선호가들이 이 부분을 많이 공격을 하는데 제가 분명히 정리해 드릴게요. 진공관 하나 수명이 런닝 타임으로 짧은 거는 2,500시간. 요 벌브 하나가 긴 거는 4,000시간도 갑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3시간씩 음악 듣기도 힘들지만 3시간을 내리 들었을 때 열흘이면 300시간이에요. 근데 그렇게 듣는 경우는 아마 드물 IC 앰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수명이 짧다는 거지 진공관이 뭐 이렇게 뭐 진짜 슬리퍼처럼 휙 달아서 없어져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진공관 오디오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거 진공관 나가면 돈덩어리야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오해다라는 말씀을 영업장 같은데 하루 종일 틀어놓고 이러면 빨리 보시는 그 영업장에서는 그만큼 투자의 가치는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걸 통해서 그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는데 근데 사실 그 진공관 앰프가 예를 들어서 5,000시간의 수명을 만약에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그 비싼 가격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재고품 같은 거 제품이 생산되지 않을 때는 굉장히 고가의 그 진공관을 사야 되는데 지금은 워낙 생산들을 또 원활하게 많이 해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진공관을 보게 되면 이 하부하고 상부 부분에 똑같이 공통적으로 까맣게 칠해져 있어요. 그지. 이게 뭐냐면 내부에 진공을 전기가 들어오도록 끝없이 유지해주는 게터라는 특수한 물질이 여기에 도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시간을 쓰면 쓸수록 이게 양이 조금씩 줄어. 여기 이제 수명이 있는데 그렇게 짧다라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오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소위 진공관 앰프를 다루게 됐는데 요 메커니즘만큼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공관 작동 원리에 대해서 그 오늘 어떻게 보면 진공관의 핵심 원리를 이해하는데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기본 원리 그래서 진공관이 IC 앰프에 비해서 소리가 분명히 틀리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결정적인 부분이 이겁니다. 자 이게 좀 딱딱해 보이긴 하는데 이제 다음 그림에서 쉽게 이제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진공관은 작동이 되게 되면 굉장히 고열이에요. 이게 손 대면 화상이 있습니다. 화상. 고열이고 또 이 고열이 돼야지만 되는 게 뭐냐면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소위 우리가 열 전자를 방출이 잘 되는 진공관이 잘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요거 하나 제가 그 원리 말씀드리기 전에 팁을 말씀드리면 진공관은 소위 뽑기예요. 뽑기. 예를 들어서 이런 진공관 예를 들어서 뭐 300B라는 진공관이 있는데 내가 진공관을 300B를 샀어. 그런데 이 품질이 공산품처럼 어떤 걸 선택하든지 간에 그 품질이 균일하진 않아요.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 진공관을 따로따로 예를 들어서 내 앰프에 이 진공관이 4알이 들어가는데 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1번의 성능이 뛰어나고 그러니까 뛰어나다는 것은 열 전자 방출이 굉장히 부드럽게 잘 되고 2번이 좀 거칠어. 3번은
또 약간 떨어져. 이런 경우가 생겨서 들쑥날쑥하네. 진짜 예민한 사람은 왼쪽 채널, 레프트, 그러니까 스테레오는 왼쪽, 오른쪽 스피커가 갈라져 있죠. 그럼 왼쪽 스피커의 출력을 담당하는 진공관이 2개고 오른쪽 출력을 담당하는 진공관이 2개인데 요 1, 2, 3, 4 중에 1번이 현치 않아. 그리고 2, 3, 4는 그런 대로 돌아가. 하게 되면 오른쪽은 소리가 부드럽게 잘 나는데 뭔가 왼쪽이 좀 이상. 이 진공관은 대량으로 생산하는 그 공산품이 아니라 요 안에 소위 그 열전자를 방출해주는 필라멘트하고 열전자를 방출해주는 요 부품이 하나 있는데 그거 사람이 조립하면서 이 히터와의 간격 거리가 어떤 건 약간 좁아지고 그렇지. 어떤 건 약간 넓어지면서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것만 쓸 수밖에 없냐? 그래서 또 대안을 마련했죠. 뭐냐면 진공관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특히 오디오 쪽 진공관 판매하는 회사들은 앞으로 이제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페어드 매칭, 짝으로 매칭시켰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쿼드 매칭, 그러니까 쿼드는 4개죠. 네. 페어는 쌍 2개인데 어떤 진공관에는 2개짜리 쓰는 데가 있고 4개 쓰는 데 어떤 데는 4개 쓰는 게 있는데 요거를 세트, 페어드 매칭을 구매하시거나 쿼드 매칭을 구매하시게 되면 얘들의 특성을 100%는 아니지만 얘가 성능이 99.9, 얘는 99.4 요런 미세한 차이로 이거를 맞춰서 그래서 페어드 매칭, 뭐 쿼드 매칭 요런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메커니즘이 이제 이런 개념인데 이거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전자 이동하고 전이차 형성인데 요게 바로 진공관의 이제 핵심인데 그거를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만 이해하셔도 진공관에 대한 얘기는 거의 다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요거예요. 메커니즘이 여기 이제 캐소드라고 있고 요 그리드라고 있고 여기 그 에노드, 플레이트라고 있는데 요게 이제 3가지죠. 요게 3극관입니다. 3극관. 오디오 기본은 3극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2극관은 안 쓰나요? 써요. 그거는 전원부에서. 왜 그럴까요? 2극관은 다이오드라 그랬죠. 교류를 진유로 바꿔주는 역할을 쓰는 거고 소리에 관련된 거는 다 3극관부터입니다. 자, 근데 요 원리를 이제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 우리가 진공관이 왜 뜨거운가? 뜨거운 이유가 바로 요 캐소드가 바로 뭐냐면 요 밑에 전기 약 그 7V에서 17V 또 많은 건 70V까지 요게 전원을 딱 내게 되면 필라멘트 전극 있죠. 형광도 똑같아요. 백열전구 가열되듯이 빨갛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진공관의 불을 눈으로 보게 되면 빨간 불이 들어와요. 근데 어떤 진공관은 그 매장에 가보게 되면 뭐 초록색 불도 나오고 막 화려해. 그거 다 뻥입니다. 왜냐하면 조작해 놓은 거예요. 그 LED로 이렇게 초록색 불 나오게. 그럼 무조건 다 가열되면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이 히터가 빨간색 히터가 이제 충분히 가열이 됐을 때 여기에서 이 캐소드에서는 뭐냐면 가열이 되게 된 금속을 가열시키게 되면 열전자가 방출이 됩니다. 여기서 열전자 마이너스가 방출이 쭉 되게 되면 그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음극과 양극이 서로 땡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전자는 이 양극 쪽으로 플레이트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 전압 차이가 클수록 더 빠른 속도로 가요. 더 많은 전자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똑같아요. 진공관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큰 거는 덩치가 크니까 히터도 크고 열전자 방출도 굉장히 많이 커요. 덩치가 큰 만큼 전기도 많이 먹겠죠. 그거는 대출력입니다. 그러니까 증폭을 많이 시키는 거죠. 근데 작은 거는 그만큼 걔보다 전력을 덜 소비하기 때문에 작은 거는 증폭률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거는 아까 얘기한 앰프는 3가지 종류가 있었다고 그랬죠. 프리앰프, 파워앰프, 통합앰프. 그래서 작은 진공관은 프리앰프에 많이 써요. 1차증, 그러니까 작은 소리를 약간 키워주는 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진짜 증폭을 할 때는 큰 진공관에서 파워앰프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스토리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뭐냐면 저도 한때는 이 진공관 앰프의 매력에 빠졌을 때는 퇴근할 때 오늘 집에 가서 무슨 음악을 듣지? 머릿속에 이제 그런 음악 생각을 하고 오다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구두 벗자마자 진공관 앰프에 전원을 먼저 넣는 겁니다. 음악은 아직 안 나와요. 먼저 전원을 넣어요.
그리고 켜져야 돼. 그렇지. 그래서 다른 볼일 보다가 10분 정도 있다가 이제 오디오 소스를 탁 집어넣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저뿐만 아니라 이제 진공관 원리를 이해하시게 되면 아마 저하고 똑같이 따라하실 것 같아요. 얘가 충분히 가열이 됐을 때 열절자 방출이 굉장히 원활해졌을 때 굉장히 부드러운 소리가 그때부터. 얘가 뜨겁게 달아올랐을 때 제대로 된 소리가 난다. 그래서 그 오디오 혹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야, 이게 속 터져서 성질 급한 사람 이거 못 들어야. 이게 충분히 가열이 돼서 얘가 전자 이동이 아주 방출량이 아주 그냥 원활해질 때 오디오 신호를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보통 앞으로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이제 상극값만 기억을 하는데 캐소드가 충분히 그러니까 음전화 방출이 되고 이 전자가 이동하는 과정 중에 우리는 진공관 앰프에서 바로 그 CD나 아니면 마이크나 음원을 여기 바로 이제 오디오 시그널을 여기에다가 탁 넣어주는 겁니다. 요 그리드에 넣어주게 되면 요 그 오디오 신호가 전자에 같이 실려가지고 일로 넘어가면서 소리가 증폭되는 현상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요 메커니즘이 진공관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진공관 회로 설계가 잘 됐다, 아니면 이 앰프가 좋은 앰프다, 아니면 좀 모자란 앰프다 라는 판단을 하는 기준이 바로 요 메커니즘을 잘 만들어요. 전원을 잘, 그 다음에 여기에 시그널을 넣어주는데 시그널을 넣어줄 때 제가 아까 이 전위차, 그러니까 폭포가 굉장히 시원하게 내려오려면 낙차가 커야 되겠죠. 그럼 요 소위 전위차를 적당하게 잘 조절해주는 회로를 설계를 해줘야지만 시그널이 탁 들어갔을 때 굉장히 원활하게 증폭이 되고 깨끗한 소리가 나는, 노이즈 없이.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앰프의 기본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진공관 앰프는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의 어떤 그 포인트를 보고 앞으로 선택도 하고, 또 내가 어떤 진공관 소리를 선호하니까 이런 진공관을 써야 되겠다, 이런 것들의 개념도 다 여기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강물이 있어요. 강물. 근데 강물은 특징이 뭐냐 하면 물이 계속 이제 흘러가는 거죠. 가뭄이 되지 않는 한. 거기에 뭐 나뭇잎을 하나 딱 띄워 놓으면 출렁출렁해서 쭉 흘러가고, 그리고 24시간 밤새도록 흘러갑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큰 물을 한꺼번에 쓰고 싶어서 욕심내가지고 댐을 하나 딱 막았어요. 댐을. 그럼 강물의 흐름 유량이 확 떨어지겠죠.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쓸 때만 수문을 열어주면 물이 확 늘어나. 전 그 차이라고 보는 거예요. 바로 디지털 앰프는 댐을 만드는 거고, 아날로그 앰프는, 그 진공관 앰프는 흐르는 강물이에요. 그런데 이 흐르는 강물의 양을 예를 들어서 좀 많이 하려면 강물 폭을 넓혀서 공사를 해가지고 폭을 넓힐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내가 강물의 흐름에 비교하고 댐의 흐름에 비교를 했는데 IC앰프가 댐이라고 한다면 강물의 장점이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바로 비효율적이지만 소위 이런 거죠. 우리가 증폭을 시키는데, 소리를 크게 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 소리라는 게 물의 양이라고 한다면 댐을 막았다가 필요할 때만 수문을 확 열게 되면 물은 확 쏟아지는데, 바로 그 댐의 문을 열고 물이 흘러가는데 딜레이가 생긴다는 거죠. 디지털 앰프는 IC는 특성이 그런 거예요. 전기를 계속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최소의 작동 전류를 아주 미세한 전류만 갖고 있다가 여기서 하고 시그널이 들어오면 그때 전류를 확 집어넣어가지고 증폭을 확 시키는 거고, 진공관 앰프는 신호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전류를 계속 잡아먹고 있어요. 일정량의 흐름이 계속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시그널을 탁 던졌을 때는 그냥 흐르는 물에 계속 가는 거예요.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댐이라는 걸,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IC앰프가 댐이라고 한다면 댐 수문을 확 열었을 때 물의 확 흐름에 어떤 그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라 딜레이 같은 게 느껴지나요? 물어보게 되면 알 수가 없지. 인간인상 그것까지는 못 느끼겠지만 IC앰프는 결국은 이 전기가, 여기서 배터리로 표현이 됐지만은 전기가 들어왔을 때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
전원이 확 공급이 되면서 증폭이 되면서 나가는 거고, 얘는 신호가 들어오든 안 오든 전류를 딱 전원을 앰프 전원을 넣는 순간 전자는 계속 방출되고 있는 거죠. 그 차이점인 거죠. 그래서 시그널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그대로 증폭이 되는 거고, 얘는 시그널이 들어왔을 때 증폭 메커니즘이 전원부가 들어오면서 증폭이 되는 거고, 그 차이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적정하게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공관 앰프의 소리는 과연 최고인가? 그래서 저는 강물에 비유를 했고, 지속적으로 흐르는 큰 강물, 그리고 IC 앰프는 댐에 비유를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 비유가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진공관은 지속적인 물의 흐름을 조절하기 때문에 신호의 변화가 매우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출력에 반영돼서 진공관 특유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난다. 그리고 IC는 막힌 물을 순간적으로 쏟아내는 방식으로 아주 미세한 신호 구간에서 수문이 열리고 닫히는 과정에서 불연속점이 존재한다. 이렇게 저는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진공관에 대한 개념 이해는 하셨으니까, 이게 유형과 등급, 이 부분부터는 이제 실제 제작에 들어갈 때 내가 어떤 진공관을 쓰게 될 것인가를 구별하는 요 진공관 종류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2극관과 3극관, 5극관 이렇게 말씀을, 2극관은 아마 이제 이해하셨을 거고, 교류를 진유로 바꿔주는 다이오드 역할을 하는 거고, 요것도 이제 앰프에 쓰이긴 해요. 전원부에서 쓰이긴 하니까 2극관의 차이점은 그건데, 이제 앞으로 3극관과 5극관에 대해서 나는 3극관으로 갈 거야, 5극관으로 갈 거야. 이제 선택은 자유로운데, 저는 이렇게 이제 경험상 말씀을 드리면, 젊었을 때는 5극관으로 갔었어요. 5극관의 차이는 뭐냐면, 5극관과 3극관의 차이는 뭐냐면, 5극관은 극이 많으니까 일단 출력 증폭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강력한 소리를 내요. 근데 3극관은 고출력보다는 부드러운 소리 위주로, 오디오에 입문한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5극관 위주로 가다가 나중에 나이가 좀 들었을 때는 3극관으로 간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성능과 그런 그 퍼포먼스의 그런 차이가 아니라, 뭔가 좀 노화라는 또 말을 쓰게 되는데, 너무 강한 소리에는 이제 피로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 3극관과 5극관이 있는데, 3극관과 5극관은 특별한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극을 하나 더 집어넣어 가지고 증폭 메커니즘을 극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3극관보다 5극관에는 극대화시키는 극이 2개가 더 있다. 그래서 이거는 고출력 진공관, 이건 일반 출력 진공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쓰는 진공관은 3극과 5극, 2극관은 이제 전력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이름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게 2극관, 요게 3극관, 요게 5극관, 펜토드 5극관에서 극이 5개가 있는, 2극관, 3극관, 4극관에서 극이 3개, 여기 극이 5개. 근데 요 이름의 종류는 5극이라고 해서 이름이 더 늘어난 게 아니라 그리드라는 게 2개가 더 붙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제 그리드에 대한 개념은 기본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잠시 설명을 나중에 또 드릴 겁니다. 자, 요거는 잊어버리셔도 좋은데, 진공관 이제 오디오를 다루시는 분이니까 약간 한 걸음 더 들어가게 되면 요 그림을 이제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요게 이제 실제 회로도입니다. 회로도. 요게 아까 제가 메커니즘 말씀드릴 때 히터 가열시켜서 캐소드가 가열이 돼서 전자가 방출이 되고 플레이트로 와서 증폭이 된다라는 말씀드렸고, 요 컨트롤 그리드에서 오디오 시그널을 넣게 되면 여기에 전자 속에 얘가 편승이 되면서 같이 증폭이 되는 이런 기능이 이제 기본적인 어떤 진공관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만 더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뭐 캐소드나 플레이트는, 캐소드는 여기에서 히터에서 가열된 전자 방출부인데, 플레이트는 이제 여기에서 전자를 끌어당기는 증폭 부분이긴 해요. 근데 이 진공관이 이렇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똑같은데, 같은 진공관의 종류인데 어떤 거는 한 알에 10만 원인데 어떤 건 한 알에 5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럼 그 차이는 왜 생길까? 똑같은 건데 바로 요게 있습니다. 요 재질을 뭐 팔라듐 계열의 굉장히 희귀 금속을 쓰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인 금속을 쓰는 경우도 있어서 그게 새카만 부분인가 그게? 그거 이제 그런 것들도 그렇고 어. 여기에 사용되는 금속 소재를 굉장히 고순도 고가의 어떤 그 재료들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알이 비싸긴 한데 굳이 그런 것까지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자기 만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충실하게 그 기능만 할 수 있으면 10,000원짜리다, 10만 원짜리나 뭐 100만 원짜리나 똑같다라는 거죠. 물론 이건 100만 원짜리니까 소리는 분명히 좋아야 돼. 좋을 것이다가 아니라 좋아야 되는 거죠. 그런 기대감에 하는 게 이제 마케팅 속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건 이제 특별히 구애받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정도 방향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앞으로 요거는 이제 나중에 그 한 단계 더 깊게 공부하실 분들은 이제 페로도도 제가 직접 그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로도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도 사실 극에 대한 부분을 그 용어를 설명해 놓은 거라서 이제 이런 거 하나는 질문하실 줄 알았는데 이제 지금은 처음 보시니까 질문을 못 하시겠지만은 분명히 아까 3극관, 5극관이라고 했는데 얘는 다리가 도대체 몇 개야? 다리가 8개. 8개도 막 있어요. 그럼 이게 8극관인가?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왜 8개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 그림 자세히 보게 되면 좌우가 대칭이죠. 왼쪽, 오른쪽 대칭. 뭐냐면 3극관을 진공관에다 2개를 때려 놓은 거예요. 하나를. 그러니까 진공관 3극관이 2개가 필요한데 그거를 하나의 진공관에 다 집어넣은 거라는 거죠. 그렇기도 하나? 그렇기도 해요. 그럼 얘가 3극관짜리가 2개가 들었으니까 여기에선 1차 증폭을 시키고 여기에선 2차 증폭을 시키고 이런 용도로. 그러니까 진공관이 하나인데 3극관이 원래 2개가 필요했는데 얘를 하나의 관으로 이렇게 몰아넣는 게 다리가 그래서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 차이점이라고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극관의 효율성인데 2개를 써야지만 1단계에서 0.5V를 1V로 증폭을 시키고 얘가 1V를 2V로 증폭시키는데 이거를 2개를 하다 보니까 장비도 커지고 비용도 커져. 그러니까 얘를 하나의 관으로 2개를 몰아놓으니까 부피도 작아지고 얘가 1차, 2차 증폭을 하나로 해결하는 이런 개념으로 효율성으로 접근을 한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 뭐냐면 파워앰프의 출력단보다는 초기, 그러니까 우리가 초단관인 프리앰프라고 많이 하는데 프리앰프에 이걸 써요. 그래서 나중에 자작할 때 이거 꼭 쓸 겁니다. 그래서 그 공부할 때 2극관, 3극관 배우는데 얘는 다리가 8개네. 그거는 바로 3극관이 2개가 들었다. 그래서 요 이제 진공관에 이제 대부분 이제 뭐 특성이나 개념은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 또 메커니즘도 어느 정도 뭐 첫날이니까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셨겠지만 그래도 흐름은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진공관 이거 그 증폭되는 과정을 여기에서 좀 설명을 해놓은 건데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자방출 그리고 여기 그리드를 통해서 노이즈 아직 시그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증폭 이 과정을 회로도로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회로도. 그래서 이런 회로도도 제가 검증된 회로도를 직접 그려서 물론 이제 그 40년대 설계해 놓은 거를 참고를 했지만은 직접 이제 검증되고 그걸로 이제 직접 만들었고 그리고 성능도 발휘하고 있고 요 회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만든 것도 있고요. 요건 이제 5극관 메커니즘입니다. 5극관. 그래서 항상 이제 3개 있으면 3극관 메커니즘, 5개 있으면 5극관 메커니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이 진공관 종류에 대해서만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진공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앰프용, 아까 그 다음에 파워앰프, 출력관이라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거는 이 프리앰프용 초단관하고 출력관 2개를 이제 쓰게 될 건데 이 출력관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극관을 쓸 거냐 5극관을 쓸 거냐 이거에 따라서 장비 구성이 이제 다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속으로는 연령대를 아까 제가 규정을 해버렸는데 60대는 3극관에다 규정을 했는데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이렇게 고정관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오디오 진공관을 쭉 에어하다가 요게 제가 이제 여기 표현을 해놨죠. 삼국칠력간에 많은 오디오 에어가들이 돌고 돌고 돌아서 EMF, 앰프, 저앰프 다 써봤지만 나중에는 300B로 많이 가더라. 이 300B라는 게 뭐냐면 진공관 모델명입니다. 근데 이 300B가 왜 유명한가 하면 300B만이 갖고 있는 그 진공관의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가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아니, 다른 사람들이 300B 좋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오랜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그 여러 음악을 접해보면서 가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너무 강하고 뭔가 이렇게 자극적인 거는 약간 좀 이렇게 식상한 그런 느낌 때문에 부드러운 소리 쪽으로 가. 근데 이 300B 진공관이 소리가 부드러운 거 틀림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쪽으로 가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부드러운 소리 쪽에 내 귀를 적응시키라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이 5급관이 쟤는 소리가 거칠은가 그건 또 아닙니다. 힘 있고 부드러운 소리를 또 조절해서 낼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 너무 이렇게 고정관념으로 이렇게 보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 진공관은 앞으로 우리가 그 해외 직구로 이제 구매를 하게 될 건데 이 해외 직구할 때 대부분 우리가 요 5번 요거 최근 복제 생산된 진공관을 쓸 거예요. 이렇게 쓰는데 가끔 그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요걸 쓰는 경우가 있어요. 4번 노스라고 하는데 New Old Stock이라고 이제 약자입니다. 1950년에서 80년대 황금기에 제조된 포장 안 뜯은 재고품. 이거 부르는 게 같은 300B를 중국에서 만들었는데 한 알에 15만 원인데 요 노스 제품 같은 경우에 한 알에 뭐 200만 원 뭐. 저희는 주로 러시아 제품 굉장히 좋아요. 러시아 소프텍, 그 일렉트로 하모닉스 써보니까 굉장히 좋고 근데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중국제에 비해서는 값이 비싸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일렉트로 하모닉스 멀라드라는 회사 소프텍 거에 똑같은 복제품을 중국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소리 차이가 제가 볼 땐 거의 없다라고 보는데 사람들은 이 브랜드에 열광하잖아요. 똑같은 그 운동화 성능을 갖고 있는데 나이키 붙으면 값이 뭐 10배, 20배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요렇다라는 걸 보시고 그리고 여섯 번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진공관을 고를 때 바로 선별 등급할 때 이 그 그레이드 A, 뭐 골드 그레이드,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로우 노이즈, 뭐 이런 것들 그 이 진공관이 가지고 있는 그 자신만의 특성, 전류 차이, 그 다음에 미세한 전압 차이 이런 것들이 모든 제품에 똑같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매치드 페어 또는 그 쿼드 매치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래서 진공관이 내가 출력관이 2개짜리를 쓴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페어 매치 써야 되고 만약에 출력관이 4개 나게 되면 쿼드 매치 써야 되고 이런 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앞으로 진공관은 이제 큰 문제 없이 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3급관, 5급관 근데 여기 하나 더 붙어요. 빔관이라고 붙는데 요건 변종입니다. 변종. 근데 이 빔관은 어떤 변종이 이게 이름은 알아두십시오. 이제 3급관, 5급관은 다 구별이 가시잖아요. 그리고 300B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레전더리 트라이오드라고 불렀는데 전설의 3급관인데 그만큼 부드러운 소리를 내준다고 해서 3급관은 제가 따로 넣어놓은 거예요. 그 300B는 3급관이긴 한데 따로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그럼 5급관도 이해가 갔는데 빔관은 뭐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보면 이 백열전구 보면 안에 필라멘트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있는데 이 필라멘트가 가열될 때 이 국부적인 거, 이 필라멘트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전자방출을 좀 대규모로 좀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필라멘트를 길게 만든 거예요. 쭉 이렇게 길게 필라멘트를. 그래서 이게 마치 빔처럼 빛이 쫙 나간다 해서 이름이 빔관으로 붙은 거예요. 빔관이 5급관 대체하기 위해서 효율을 굉장히 높이기 위해서 요게 만들었는데 이 빔관이 만들고 나다 보니까 출력 효율은 5급관만 못한데 요 빔관이 이게 써보니까 이 연주자들 사이에 기타 소리가 굉장히 소리가 잘 나는 거예요. 기타 앰프를 쓰니까.
저건 수명이 어떻게 돼요? 얘도 뭐 똑같아요. 거의 수명이 거의 뭐 진공관들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빔관이 그 특성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오디오로 딱 이게 차용을 해보니까 소리가 굉장히 독특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빔관을 가지고 오디오를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점 하나만 기억하시라고 제가 표를 만들어 드린 겁니다. 대부분 보면 3극관과 5극관에서 다 이제 가는데 제가 여기 대표 진공관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가 쓰는 것도 거의 여기 다 해당이 됩니다. 12AX7, ECC83, 300B, EL34, KT88. 저는 요 KT88 많이 썼고요. 그리고 EL34 많이 썼습니다. 12AX7은 기본으로 다 쓰는 것들이에요. 초단관에서. 그런데 이제 내가 앰프를 제작을 하는데 출력관을 모습 요거는 3극관 중에 요거는 뭐냐면 그 프리앰프 쪽이니까 내가 앰프를 규정 지을 때 내가 300B다 아니면 KT88이다 얘기하는 건 뭐냐면 출력관을 뭐 쓰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2편 제작편에서는 300B 계열과 EL34 근데 KT88은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 KT88은 장비가 좀 막대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셔도 그 첫 단계는 좀 부담스럽고 장비가 좀 이렇게 좀 복잡하고 하니까 EL34나 300B 쪽으로 제가 이제 많이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많이 드릴 건데 아무튼 이것들이 전부 다 하이엔드급이나 빈티지 앰프에 다 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게 진공관의 이제 유형과 등급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요게 2극관입니다. 요게 이제 정류관이라고 해서 앰프의 전류 부분을 담당하는 진공관이고 요런 것들이 바로 요거는 이제 그 빈티지 제품들 1900 노스 제품들이에요. 요게 바로 뭐냐면 중국산 정류관인데 그래서 앞으로 요 그 음표 같은 느낌으로 디자인됐는데 요게 생긴 성공했어요. 잘 만들고 값도 저렴해요. 그래서 이게 발음이 좀 특이한데 프스반느라고 발음도 많이 해요. 그래서 요 브랜드를 이제 저렴하고 이제 많이 쓰게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것도 프스반느로 이렇게 돼 있죠. 요거 이제 많이 보게 되고 요 초단관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보게 되면 보통 그 12AX7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극관이 두 개 들어있는 요런 형태. 요거는 크긴 작아요. 이 정도. 그래서 빨갛게 여기에 둘이 들어옵니다. 빨갛게 요게 달궈지면서 요게 전자 방출이 되고 플레이트로 올라가서 증폭이 되는. 그래서 여기 보시죠. 4개 매치드. 그래서 4개 전압을 일정하게 맞췄다. 어떤 건 이제 2개짜리 들어가는 건 뭐 페어 매치드 이렇게 돼 있고. 요게 바로 이제 초단관에 쓰는 거고요. 요것도 이게 러시아에서 나오는 그 요 제품, 그 일렉트로 하모닉스라는 제품인데 요것도 12AU7, 그 12AU7 요것도 굉장히 좋은 진공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중국산보다 약간 비싸요. 근데 성능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초단관에서 요게 이제 통솔이라는 제품인데 이것도 굉장히 비싼 제품이긴 합니다. 근데 중국산도 잘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소브텍, 러시아제 이런 거 중심으로 나온 건데 이런 것들이 아마 진공관으로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여기부터는 이제 출력관입니다. 요게 바로 그 전설의 그 300B라는 진공관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보면 웨스턴 그 일렉트로닉스라고 돼서 이게 노스 제품이에요. 이게 요거는 그 당시에 만들어진 재고를 그래서 이거 한 알에 어떤 거는 경매에 나온 거는 뭐 300만 원도 가고 근데 중국산 보게 되면 15만 원, 20만 원. 그래서 요거는 그런지 그런 제품인데 요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부드러운 소리를 굉장히 내주는데 이 300B가 갖고 있는 설계의 특성상 얘가 내는 소리를 어떻게 흉내를 낼 수가 없어서 300B는 지금까지도 유명하게 쓰고 있는 진공관 파워앰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게 그 소개해드릴 EL34 요거 뭐냐면 빔관입니다. 요것도 소리 굉장히 그 기타 앰프로 유명하다고 제가 굉장히 길죠 다른 거에 비해서 요게 그 히터가 길게 이 안쪽으로 쭉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빔관 형식이다. 그리고 푸스반느 제품 중국산 요거는 뭐 영국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만약에 한 알에 이게 영국제가 뭐 한 알에 30만 원이라면 이거는
중국산은 뭐 5, 6만 원 정도. 이게 그 유명한 KT88. 저는 그 푸스반느를 안 썼고 중국에서 나온 것 중에 그 골드 뮤직이라는 그 굉장히 그 뭐랄까 장인 정신으로 만든 진공관 회사가 있었어요. 그 쿼드 매치인데 쿼드 매치에 그때 당시에 거의 한 80만 원이니까 쿼드 매치. 중국산 치고는 굉장히 비싼 거였었죠. 그걸로 썼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그 푸스반느 같은 거 하나에 3만 원, 3만 5천 원. 성능 그 자기 만족이었지 성능 차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느낌에 넌 좋아야 돼 뭐 이런 거지 뭐 이런 거. 네. 요게 이제 그 제가 소개하기로 앰프에도 나오지만 EL84, 34 이런 시리즈입니다. 굉장히 소리가 독특해요. 요게 바로 이제 빈관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앰프를 만들 때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보통 EL34 푸시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푸시풀 얘기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그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거예요. 보통 앞으로 이제 진공관 앰프에는 싱글 엔디드 그 다음에 이 푸시풀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싱글 엔디드는 뭐냐면 300B 진공관 아까 부드러운 소리라고 했죠. 그 특징이 걔가 싱글 엔디드예요. 뭐냐면 증폭을 과하게 하지 않고 원음 그대로 부드럽게 진공관의 특성을 만들어주는 게 그러니까 단일 종단이라고 하는데 단일 종단은 출력관이 대부분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없어요. 왼쪽에 하나 이게 싱글 엔디드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스테레오는 좌우 대칭인데 여기 좌우 대칭 왼쪽 두 개 오른쪽 두 개 출력관이 이제 작은 자잘한 것들은 밑에 또 있겠지만 메인 출력관이 두 개 있는 거는 거의 푸시풀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푸시풀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한번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통 우리가 주파수 보면 이렇게 소리가 있잖아요. 주파수 파형이. 그럼 여기에서 이제 위상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 싱글 엔디드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증폭 파형이 그대로 얘를 갖다가 작은 이런 시그널을 이렇게 증폭시키는 게 보통 앰프의 특성인데 푸시풀은 효율을 극대화. 푸시 밀고 당기고 요 뜻입니다. 푸시풀 밀고 당기는데 어떻게 하냐면 요 두 개가 하나는 푸시 하나는 풀. 그럼 뭘 푸시풀 하냐 하면은 요 우리가 이 파형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증폭되는 파형을 얘를 반을 잘라 가지고 반은 얘가 담당하고 요 아래쪽 마이너스 파형은 얘가 담당하고 그래서 얘는 양쪽으로 하나를 더 푸시 그리고 얘는 끌어당기는 풀 그래서 얘를 조합을 해가지고 증폭률을 효율을 높인 게 바로 푸시풀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회로로 설명하면 훨씬 더 쉽겠지만 그냥 앰프는 싱글 엔디드 단일 출력 종단 출력이 있고 그다음 푸시풀이 있다. 그 차이점은 뭐냐면 출력관이 더블로 들어가느냐 그냥 싱글로 들어가느냐.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결정인데 푸시풀은 진공관 금액이 2배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소리의 차이는 뭐 있어요? 증폭 에너지, 증폭률이 커지는 거죠. 앰프의 효율이 굉장히 그 타이트하고 강하게 밀어낼 수 있는 그 차이점. 그래서 300B는 푸시풀을 거의 안 만들어요. 왜냐하면 300B는 부드러운 소리를 원하는 사람들로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이 종단 싱글로 갑니다. 그래서 푸시풀 앰프는 대부분 대출력 앰프고 비용이 더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푸시풀 앰프가 엄청나게 비싸거나 그러진 않은데 푸시풀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진공관 알수가 곱하기 2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요게 바로 300B 앰프 스타일입니다. 300B 앰프는 딱 보면 이제 그림만 봐도 싱글 엔디드 아니면 푸시풀 찍어보십시오. 어느 게? 요게 300B입니다. 근데 알이 3개였죠? 그쵸. 세 같이 보이죠. 요 가운데는 자세히 보면 요게 바로 2급관, 정류관. 그러니까 교류를 직류를 만들어주는 거. 그럼 이 앞에 두 개는 뭘까? 푸시풀이라 그러면 양쪽 아닙니다. 종단 하나잖아요. 오른쪽 하나, 왼쪽 앞에 하나. 작은 놈들은 뭐예요? 이게 바로 아까 얘기한 초단관, 프리앰프. 얘가 1차로 여기 볼륨 있죠, 볼륨. 아까 제가
볼륨으로 이렇게 조절하게 되면 이 초단관에서 1차 증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출력관으로 2차 증폭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요거는 뭐냐면 요 앞에 초단관 4개 작은 거 있잖아요. 그림에 가려졌지만 요거 하나 둘 셋 넷 초단관에서 1차 증폭을 시켜서 여기에서 푸시 풀로 푸시 풀 그러니까 2단 증폭을 푸시 풀 증폭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4개를 출력관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요 차이점이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만 딱 보더라도 진공관 R수를 딱 보면 푸시 풀 요거는 싱글 엔드 그렇죠? 요게 이제 구분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부품은 굉장히 단순해요. 이 진공관에는 부품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콘덴서, 저항, 진공관, 변압기 요게 다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회로도만 이해하면 돼요. 자 이제 요거까지 이해를 하셨고 300B 그래서 단일 종단이라고 쓰게 되면 앞으로 싱글 엔디드 출력관이 하나씩 왼쪽 오른쪽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는 KT88 푸시풀 이제 요거 안 써도 요거만 봐도 하나 둘 셋 네 개 큰 거 4개 그러니까 푸시풀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런 것들은 초단관 초단관 근데 여기서 이제 관찰력 좋은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요거 뭐냐면 이거는 아까 제가 가운데 큰 덩어리 하나 정류관이라고 있었는데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거 그런데 맥이 없어? 얘는 그거 안 보이죠? 그냥 초단관은 보이는데 요거 작은 거 그리고 또 여기에도 초단관은 보이는데 정류관은 대부분 커요.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왜 안 보일까 궁금하시죠? 이게 하이브리드입니다. 정류관이 보이는 거는 풀 진공관이고 정류관이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얘는 뭐냐면 정류만큼은 진짜 반도체 IC로 내부에서 쓴 거예요. 이게 진정한 진공관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때 정류관까지 진공관을 썼느냐 안 썼느냐 그거는 좀 무리한 해석 같다. 이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제 다이오드가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고 그거는 소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그 백그라운드 관점이기 때문에. 근데 이건 또 있어요. 제가 이 질문 나왔으니까 한 단계만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전류가 보면 우리 교류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교류잖아요. 이게 1초라면 60번을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진동을 해요. 60Hz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직류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맥류가 딱 나와야 되거든요. 뭐 플러스 5V 맥류가 딱 나와야 되는데 이 전자 부품이 깨끗하게 완벽한 직류는 못 만들어내고 약간의 이렇게 교류형 약간의 불안정.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 맥류를 완전하게 만들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빈 공간, 이런 것들의 전압의 불안정을 만들어내지 않느냐.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귀로는 거의 못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것마저 잡아내려고 뭐를 하냐면 여기에 평활 이거를 평평하게 이게 굴곡을 평활하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제 초크 트랜스라고 또 있는데 그거를 또 앰프에다 또 끼워 넣거든요. 이만한 트랜스를 하나 또 넣어. 그거 넣고도 테스트해보고 빼고도 테스트해봤는데 결국은 돈만 더 들어가는 거죠. 거의 차이는 못 느껴요.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정류관,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정류관은 이게 거의 평활 비슷하게 나오긴 해요. 거의 맥류가 나오는데 IC를 쓰게 되면 그 현상이 조금 나오게 돼요. 그걸 막기 위해서 트랜스를 하나 더 쓰는데 그거 썼다 안 썼다고 해서 뭐 우리가 음질 차이를 느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자 이제 스피커 쪽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스피커는 그 전기 회로에 대한 이해보다도 이제 목공이라는 개념 요게 이제 가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각적으로 또 스피커가 굉장히 또 주는 효과가 크거든요. 그렇지. 시각적인 효과도 있겠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무리 좋은 오디오와 앰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스피커가 물리적으로 공기의 어떤 그 진동을 만들어줘서 우리가 듣는 최종적인 소리를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얘가 문제가 있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앰프를 갖다 놔도 결국은 원하는 소리가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피커도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요 이제 보통 보면 그 인클로저 뭐 스피커가 들어있는 박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인클로저가 왜 필요한가? 사람도 울림통이 크게 되면 중저음이 강하게 나듯이 스피커 박스가 커지게 되면 중저음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크기의 스피커 인클로저가 필요하고 또 그리고 적정한 크기의 그 인클로저 울림을 줄 수 있는 스피커 드라이버라고 합니다. 스피커 R. 그래서 이 스피커 R이 뭐 저음역대, 중음역대, 고음역대 이거를 잘 인클로저에 배치를 해서 각각의 고유 그 진동 주파수에 따라서 공명을 시켜서 공기의 울림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스피커 인클로저와 거기에 이제 드라이브 유닛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용어가 뭐 드라이브 유닛 그리고 스피커 인클로저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뭐 스피커 통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스피커 박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차피 이제 울림통이라는 건데 결국은 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용어는 드라이브 유닛 이제 이런 말을 쓰는데 드라이브 유닛이 바로 이 스피커 R, 그러니까 스피커에 보면 앞서 그림에 잠깐 보여드린 이런 것들이죠. 가운데 동그란 거 이게 이제 박스가 인클로저가 되는 거고 요게 이제 스피커 드라이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 이제 드라이브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주파수 대역별로 저음 담당을 해주는 스피커 드라이브 유닛이 있고 중음역대를 담당해주는 그 스피커 드라이브가 있고 그다음에 고음역대를 담당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저음역대 담당하는 것을 앞으로 우리는 우퍼라고 많이 부릅니다. 우퍼 스피커 하면 저음 스피커. 그다음에 그 미드레인지 해가지고 중음역대. 미드레인지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듣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보이스가 다 미드레인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성, 사람의 목소리, 사람의 나는 소리는 전부 다 미드레인지에서 미드레인지 스피커가 좀 약간 문제가 있게 되면 이게 그 보이스 컬러가 제대로 안 살아나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성악하는 사람의 어떤 그 사운드를 들어봤는데 뭔가 좀 소리가 좀 약간 좀 왜곡돼서 들리게 되면 대부분 이 미드레인지에 대한 설계가 잘못돼 소리의 청량감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아주 그 깨끗한 이런 느낌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고음역대. 그것을 우리가 이제 트위터 그래서 뭐 우리가 트위터라는 용어는 뭐 많이 쓰는 짝참새 짝짝거리는 소리 뭐 고음역대를 담당하는 건데 자 이렇게 트위터, 미드레인지, 우퍼 그래서 이 세 개를 하나의 스피커 통에 그게 세트가 보게 되면 보통 사운드나 스테레오니까 사람 귀가 왼쪽 오른쪽 있기 때문에 공간의 입체감을 소리의 공명을 완벽하게 재생해내려면 왼쪽 오른쪽이 필요하죠. 하나만 있는 거 옛날에 단파 라디오는 모노죠, 모노.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없이 소리의 좌우 구분 없이 그래서 모노 단파 라디오나 이 모노 사운드 같은 경우 입체감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레오는 왼쪽 오른쪽에 사운드의 시차도 만들어지고 왼쪽 오른쪽을 가지고 입체감 이쪽 소리를 더 크게 이쪽 소리를 더 작게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올린은 왼쪽에 오른쪽에 뭐 컨트라베이스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장감을 만들어주는 것도 전부 다 이 스테레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디오는 무조건 세트 왼쪽 오른쪽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돼 있고 각 스피커에는 저음역, 중음역, 고음역대가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그냥 배치가 되는 게 아니라 중음역대, 저음역대를 충실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드라이버의 고유 진동 주파수에 맞게끔 또 용적에 맞게끔 통 사이즈 설계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인클로저 용적 거기에 맞는 이 스피커 드라이브의 출력 이런 것들을 다 매치시켜서 스피커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보통 보면 이게 스피커 드라이버의 어떤 구조인데 뭐 이름까지는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게 되면 이게 그 내부를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보이스 코일이라고 있는데 전류가 들어가서 여기에 진동판을 움직이고 밀고 당겨 가지고 공기를 진동시켜서 소리를 전달해 주는 장치인데 대부분
요게 스피커 드라이버 유닛도 고가 저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 고가는 이 드라이버 하나에 마샬 같은 경우에나 뭐 JBL 뭐 하이엔드 제품 같은 경우에 이 우퍼 하나에 뭐 수십만 원, 어떤 거는 뭐 수백만 원 가는 거 있는데 4, 5만 원짜리도 거의 처음에는 구별이 안 가요. 그래서 그 브랜드의 가격보다는 그 스피커 드라이버가 갖고 있는 효율이나 이런 것들을 잘 선택하면 굉장히 가성비 있는 스피커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앞으로 이걸 보시게 될 건데 우퍼는 대부분 최소 4인치 이상부터 나옵니다. 우퍼는. 그래서 4인치. 그다음 미드레인지는 보통 그 4인치에서 6인치 사이 인치. 그다음에 그 트위터 같은 경우는 보통 3인치 정도. 근데 사실 트위터는 요 플레이트가 큰 거지 굉장히 작아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저는 이제 고음 부분이 그 스피커의 완성 부분이라고 보는데 저음과 중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퍼와 미드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저음 역대 그다음에 보이스 부분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리가 두 개 믹스가 되고 음의 청량감을 만들어주는 건 요 이제 트위터인데 요거를 만약에 딱 가렸을 때 저 무슨 소리지? 두 개를 만약에 죽였을 때는 이런 소리만 난다라는 거죠. 그럼 요거 두 개를 딱 해보면 사람 목소리까지는 구별이 가는데 저 사람 목소리 굉장히 카랑카랑하다. 그럼 구별 불가. 그럼 그 음색의 특성과 뭔가 그러니까 메이크업 한다고 하죠. 그거를 만드는 효과가 대부분 트위터입니다. 근데 이 트위터가 고음을 만들어내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거는 요 고음을 만들어내는 부분에 소재가 있는데 요거를 금속 재질 쓰는 데가 있고 실크돔, 그러니까 그 패브릭 계열, 천 계열을 쓰는 게 있는데 저는 실크돔을 가장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고정관념 갖지 마십시오. 이 금속, 마그네슘이나 알루미늄이나 아니면 뭐 티타늄 계열을 쓰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고음, 아주 그냥 찌르는 듯한. 그래서 그런 걸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는데 그런 소리를 내는데 저는 그거는 듣기에는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크돔을 쓰되 실크돔의 어떤 그 메탈에 비해서 그 뭐랄까 청량감이 약간 더 필요하다라게 되면 안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크로스오버 주파수 변환기 부품을 살짝 바꿔주게 되면 요 청량감이 더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나이 먹게 되면 귀가 약간 그 고음에 반응하는 게 느려진다 해서 그것만 부품만 조금만 조절하게 되면 어떤 드라이버를 갖다 쓰더라도 조절할 수가 있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인클로즈 용적은 계산 방식이 이건 물리학적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을 많이 쓰는데 예를 들어서 스피커 우퍼 뭐 8인치에 80와트, 미드레인지 4인치에 뭐 40와트, 뭐 그다음에 트위터 뭐 2.5인치에 뭐 예를 들어서 8와트 요 값을 딱 넣게 되면 용적이 딱 나옵니다. 그럼 요건 20리터 하게 되면 인클로즈 박스 사이즈를 딱 설계를 하게 되면 거기에 어떤 그 공진 주파수가 최적이다. 요게 이제 공식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공식도 넣어보고 물리적으로 계산도 시간이 좀 남아서 한번 해보게 되면 거의 맞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검증해낸 박스가 8인치 박스, 그러니까 크기가 뭐 한 높이가 70cm, 깊이가 한 40cm 큰 거부터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선호하는 소리 냈던 게 보면 제가 만들어드렸던 그 3인치 우퍼 들어가는 요 크기가 한 높이가 한 15cm에 폭이 한 10cm 정도 작은 미니 사이즈 이런 공간에 쓰는 거. 근데 요즘 제가 지금 그 용적 새로 해가지고 지금 밀고 있는 게 4인치 우퍼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제작을 해보고 있는데 소리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이 인클로즈 용적이 제가 검증해낸 어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중에 제작할 때 제안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거는 계산 안 하셔도 제가 다 해놓은 걸 쓰는 건데 여기에서 단 스피커에서 진공관에서 제가 IC와 진공관을 구분하는 이러한 구별을 하듯이 스피커도 요거는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요거 하나만. 요게 이제 스피커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뭐냐면 인클로즈 방식이 폐쇄형, 밀폐형, 그 다음에
저음 반사. 완전히 밀폐형은 공기 하나 물셀 틈 없이 꽉 막힌 이러한 스피커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베이스 리플렉트형입니다. 그 구멍이 뚫려 있어요. 공기가 빠져나올 수 있고. 그럼 왜 이렇게 만드는가?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이제 우리 회원분들께 소개해드릴 건 뭐냐면 이 리플렉트형인데, 구멍 뚫린 거. 이게 뭐냐면 내부에 공기가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어줘서 이 스피커가 진동을 할 때 앞쪽은 공기가 밀려 나오지만 이렇게 탕 때리면 밀려 나오지만 이쪽은 공기가 또 안쪽은 빨려 들어오겠죠. 그리고 다시 스피커가 제자리로 들어가게 되면 앞쪽의 공기가 뒤로 밀리고 스피커 안에 있는 공기는 뒤로 밀리면서 뭔가 빠져나오겠죠. 근데 빠져나오는 구멍이 없는 게 밀폐형인데, 빠져나오는 구멍이 있게 되면 그 구멍을 통해서 소리가 상이 뒤집힌 상태로 반전이 되면서 뒤로 벽에 부딪힙니다. 그럼 상이 뒤집힌 상태에서 나오게 되면 앞에 나오는 소리하고 상이 부딪히면서 이 앞에서 다시 상이 맞아요. 그래서 한번 뒤집힌 겁니다. 그래서 위상이 반전이 되면서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 저음이 보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음 반사형이라고 하는데, 이거 효과는 뭐냐면 작은 용적의 인클로저로 굉장히 중저음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효과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 가정용 음악 감상이나 이런 쪽에 적합한 이런 위상 반전형이지, 예를 들어서 오디오 엔지니어나 아니면 녹음실이나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게 왜곡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아예 밀폐형으로 그냥 딴 있는 소리만 내, 다 필요 없어. 저음 반사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스튜디오형은 밀폐형을 많이 쓰고, 근데 밀폐형은 저음 보강은 없어서 약간 저음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써보니까 이 가정형은 베이스 리플렉트 위상 반전형이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게 저기 우퍼하고 트위터하고 미드레인지 요 간격이나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나요? 좋은 질문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위상 반전형은 우퍼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의 박스 안에 우퍼도 들어가 있고 미드레인지도 들어가 있고 트위터 들어가면 뒤섞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보니 박스 인 박스. 그래서 중음 대역이 저음하고 섞이지 않도록 분리를 했는. 그게 진정한 스피커의 설계인데, 싸구려 스피커들 저기 우퍼, 그 다음에 미드레인지 그냥 한 통 안에 그냥 다 끼워 넣은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소리가 뒤섞였는데 그거를 어떻게 소리가 날까? 그래서 안에 대충 솜 집어넣고 대충 해가지고 그냥 판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박스인 박스로 설계하게 되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제작비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차이는 있죠. 나무는 저기 인클로저 소재 나무는 어떤 나무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것도 이제 좋은 질문이신데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 보통 판매용들은 MDF 많이 써요. MDF가 굉장히 그러니까 MDF 위에 HDF, 그러니까 MDF가 미들 덴시티, 그러니까 중밀도 섬유 합판인데 파이버, 그죠? 근데 HDF는 하이 덴시티, 고밀도잖아요. 그래서 좀 하이엔드 제품에는 고밀도 HDF 쓰고 좀 저가형 스피커에는 MDF를 쓰는데, 그 MDF를 쓰는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이게 MDF가 스피커 박스엔 최고다. 왜냐하면 섬유 밀도가 좋고 막 그렇다고 하는데, MDF의 특징은 무르잖아요. 습기 약하고. 그래서 이 MDF 박스는 특히 가공하기 좋고 무르니까. 그리고 값도 저렴하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쓰는데, 저도 MDF도 써봤고 여러 가지 써봤는데 가장 최고는 자작나무가 최고다. 그래서 자작나무가 비싼 나무가 아닙니다. 근데 나무의 하드우드 계열이라 굉장히 단단해요. 단단하고 소리가 이 스피커 박스를 탁 쳤을 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단단해서 소리가 튕겨나가야 돼요. 근데 MDF는 얘가 무르다 보니까 일부는 이게 약간 소프트 쿠션 먹어서 힘이 떨어지기도 하고 일부는 새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스피커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요. 너무 하드우드를 쓰면 안에서 튕겨져 나오면서 소리가 명료하지 못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안에 흡음재로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하드우드로 인클로저를 설계를 하고 안에 어떤 저음역대 부분에서 위상 반전 시킬 때
튕기는 것들은 흡음재, 차음재로 이렇게 딱 차단하게 되면 최고의 소리가 나오더라. 그래서 저도 그 자작나무로 스피커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리도 굉장히 좋았고. 나무 두께는 뭐 보통 소형 스피커는 보통 그 9mm짜리 많이 써요. 전면부는 12mm. 왜냐하면 스피커 드라이브 깊이가 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중대형 스피커 박스는 18mm 많이 써요. 굉장히 무거워요. 18mm 쓰면. 소리는 엄청나죠. 스피커는 또 무게가 있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얘가 단단하게 스탠딩이 딱 되고 저음 진동이 왔을 때 얘가 통째로 흔들리는 게 없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특징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밀폐형과 위상 반전형은 이제 그 구분하실 수가 있겠고, 이게 바로 이제 그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실디드 밀폐형, 구멍 뚫린 데가 없죠. 내부가. 이게 스피커 안에서 그냥 공기가 에어 쿠션 역할만 하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데 없이 그냥 탱. 얘가 만약에 그 음을 진동을 팡 주면 뒤로 밀릴 때 그 공기가 그 스프링 역할에서 그냥 펑 밀어주고 뭐 이런 역할뿐이 안 하는 게 바로 여기 이제 밀폐형인데, 요거는 이제 요게 바로 위상 반전형이에요. 구멍이 뚫렸죠. 포트. 요거 포트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탕 치면은 소리가 앞에 있는 것도 진동도 하지만 이 안에 있는 게 앞으로 밀 때 공기가 빨려 들어가죠. 이렇게. 그러다가 다시 뒤로 밀리면 나오면서 이 상이 한번 뒤집히면서 이 저음이 보강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위상 반전형 이 스피커 인클로저의 특성입니다. 자, 그래서 요 밀폐형하고 위상 반전형 이제 저음 특성, 감세 특성 이런 것들을 설계했는데, 요거는 이제 참고로 보시고 특징은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선택 기준은 위상 반전형은 가정용으로 이렇게 쓰기가 좋다라는 거고, 요거는 이제 밀폐형은 스튜디오 같은데 이런 그 정교한 음악이나 음향 모니터링 이런 용도로 쓴다. 근데 이제 위상 반전형은 위치 세팅을 잘못하게 되면 부밍이 생겨요. 그래서 그건 이제 요령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문제 없을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위상 반전형도 뒤에 구멍이 뚫렸느냐, 앞에 구멍이 뚫렸느냐, 요거에 따라 설계하는 방식이 이제 조금 틀린데, 그건 제가 이제 자작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후면 포트, 뒤에가 뚫린 거. 요거는 전면 포트, 앞에가 뚫린 거. 그래서 앞에 구멍이 보이면 베이스 리플렉트 위상 반전형 안 보이네? 뒤도 보니까 없어. 이거는 밀폐형.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설치하는 특성인데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건 나중에 설치할 때 위치 잡는 것들을 설명하는 거니까 제작 끝나면 요건 이제 위치에 대한 얘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피커와 만들 때 인클로즈 재질이 뭐 여기 섬유합판 MDF, 그 다음에 자작나무, 원목 계열 HDF 이렇게 써놨는데, 저는 이제 자작을 많이 가공하기도 굉장히 하드우드라 사포질도 MDF의 한 10배, 100배 이상은 해야 돼요. MDF는 한 번만 훅 깎이는데 이 자작나무는 한 100번 밀어야 면이 나오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박스 자작할 때 요거는 이제 그 우퍼 드라이버 트위터 투웨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저는 이제 투웨이를 많이 만들고 좀 약간 규모 있는 건 3웨이로 많이 만드는데, 투웨이, 3웨이 차이점은 뭐 중음역대를 담당하는 걸 따로 쓰느냐, 중음역과 저음역을 같이 쓰느냐, 이 차이점인데, 가정용은 제가 볼 땐 투웨이만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기념비적인 걸 좀 원하신다 하게 되면 3웨이로, 그러니까 우퍼, 미드레인지, 트위터, 여기 이제 3개가 있으면 이제 3웨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참고로 이제 여기 그 MDF, 이건 이제 자작나무, 이렇게, 이건 이제 자작나무 이제 샘플 사진이 안 좋아서 그런데 제가 직접 이제 만들고 있는 거 보여드리면 저렇게 곱게도 나오나, 뭐 이제 이럴 정도로 굉장히 면이 고와요. 그거는 사포질의 힘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통 투웨이입니다. 투웨이 스피커 보게 되면 우퍼, 그 다음에 이게 트위터, 이제 구분이 가시죠. 그러니까 저음과 중음역대, 고음역대, 이게 이제 만들어지고 이렇게 시스템이, 이게 이제 포트가 구멍이 뒤에 뚫렸으니까 이건 베이스 리플렉트 후면 포트형,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내부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작나무의 어떤 그 반사 튕기는 특성 때문에 이런 흡음재 같은 것들을 얼마만큼 쓰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다 컨트롤 해나가는데, 이 흡음재가 다른 게 아니라 인슐레이터 솜입니다. 솜인데 제가 무슨 역할을 할까?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해요. 솜 빼고 청음하고
손 조절해가면서 참음했을 때 소리는 완전히 틀려지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이게 이제 흡음재 효과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소리의 분리인데,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죠. 우퍼, 그 다음에 미드레인지, 그리고 트위터. 그러니까 저음역대, 중음역대, 고음역대. 여기 이제 서브우퍼라고 초저음을 담당하는, 요즘은 이 초저음 스피커가 따로 있긴 한데, 이거는 가정용 음악보다는 그 극장용 서라운드 시스템에서 뭐 5.1 채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 서브우퍼고, 그 다음에 이 우리가 쓰는 건 우퍼, 미드레인지, 트위터. 그리고 이제 이 슈퍼 트위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주 초고음 금속재 트위터 얘기하는 건데, 여기 하나 용어 기억하실 거면 플레인지라고 있어요. 플레인지. 이게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스피커 하나를 가지고 모든 소리를 내는데, 얘는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 작은 거 그런 거. 그렇죠. 그런 게 플레인지. 저게 이제 플레인지. 얘는 소리 분리에 한계가 있는데, 그런데도 고음, 저음 다 나긴 하는데, 그건 바로 프로세서로 여기에 보면 DSP라는 장치가 들어있어요. 디지털 사운드 프로세서가 들어있어가지고 얘가 왜곡시키는 거죠. 고음, 저음, 극장 소리, 뭐 에코, 뭐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저런 디지털 앰프는 플레인지에서 나오는 거는 얘가 조작된 왜곡된 소리를 듣는 거다. 그렇지. 이해하시면 좋을 왜 보통 오디오에 보면 이게 클래식용, 뭐 락 음악용 막 레인지 네. 관리하는 거가 DSP입니다. 그 이퀄라이저는 프리앰프하고 파워앰프 사이에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이퀄라이저가 프리앰프 파워앰프 사이에서 얘가 저음역대, 중음역대, 고음역대를 조절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 진정한 오디오를 세팅할 때는 이퀄라이징은 빼고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소리가 가장 원음에 가까운 소리가 났을 때 세팅이 된 거고, 그때 이제 필요하면 이퀄라이징을 따로 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서브우퍼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8인치에서 18인치, 우퍼는 보통 5에서 12인치, 미드레인지는 3에서 6.5인치 이 정도. 그리고 요 이제 트위터 종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위터는 0.5에서 1.5인치, 이게 이제 실크돔이고, 이게 이제 메탈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메탈로 돼서 아주 초고음역대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트위터들입니다. 이런 어떤 그 스피커의 특성을 가지고 분해를 하는데, 분해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저음역대, 중음역대, 고음역대를 이런 부품들을 이용해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저음, 중, 고음이 있는데, 여기에는 중음 드라이버에는 소리 소스가 뭐 저음도 들어가고 고음도 들어가고 소리가 막 섞인 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가 크로스오버가 이 중에 중음에는 보이스 중음역대에 해당하는 주파수만 보내고 나머지는 컷하는 거예요. 컷. 그 컷하는 특성이, 보통 콘덴서는 고음을 통과시키고 코일이라고 있어요. 코일은 저음을 통과시키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저음역대에는 코일을 달아주고, 중음역대에는 콘덴서를 달아주고, 고음역대에는 더 높은 콘덴서를 달아줘서 이런 소리를 주파수 대역별로 이렇게 분리를 해주는 게 바로 크로스오버. 그래서 제가 아까 나이 먹으면 고음에 취약해지니까 요 트위터 중에 콘덴서 값을 약간만 높여지게 되면 고음이 약간 더 강해지고, 그리고 저음역대에 예를 들어서 코일을 예를 들어서 뭐 값을 약간만 떨어뜨리게 되면 중음역이 약간 보강이 되거나 낮아지거나, 이런 것들을 다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품값 하나에 뭐 몇백 원 안 합니다. 이런 것들. 코일은 좀 비싸요. 코일은 10,000원, 20,000원 하는데, 요 콘덴서 이런 것들은 사고 싶어도 단위를 100개 단위로 팔아가지고 100개면 3,000원 뭐 이렇게 하니까 한 봉지 사면 회원들 한 100명 쓸 수 있어요.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특성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마지막이 바로 제가 아까 이런 걸 분리해주는 장치가 바로 크로스오버라는 건데, 이 크로스오버가 서브우퍼, 우퍼, 미드레인지, 트위터를 이 갈라주는 건데, 이 설계입니다. 그래서 크로스오버가 왜 크로스오버냐면, 주파수 저음역대, 중음역대, 고음역대를 어느 걸 중심으로 크로스오버 포인트를 잡을 거냐. 그래서 크로스오버 포인트가, 저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찾는 거는 크로스오버 포인트가 약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약간 저 중저음 쪽의 부드러운 사운드를 원하는 분들은 크로스오버 포인트를 약간 낮게 잡아주는 요 값을 프리퀀시를 계산하면 요 부품 값이 딱 나오거든요. 그럼 그 저항, 그 콘덴서 요걸 딱 쓰게 되면 원하는 소리로. 그러니까 결국은 스피커 통은 그대로, 드라이버 그대로인데 부품만 몇 개 바꿔주게 되면 소리의 특성이 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바로 크로스오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 회로도입니다. 그래서 콘덴서 값, 뭐 그다음에 저항 값 이런 것들을 요 부품 이런 걸 바꿔주면 우퍼, 그 미드레인지, 트위터 이런 부품 값 하나 하나에 굉장히 단순해요. 여기에서 보면 뭐 코일, 콘덴서.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지는 게 니치콘이라는 일본 회사에서 이 콘덴서가 중국산 하나에 800원인데 니치콘은 2만 원. 뭐 이제 이렇게 요거는 우수한 전해진 뭐 콘덴서 성능을 가지고 있고 얘는 뭐 필름의 특성상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또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떤 그 이 특성을 이야기하면 이거 전기적 특성만 맞으면 되는 건데 그게 어떤 그 브랜드에 의해서 소리가 확 변하진 않을 거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해하는 게 여기 크로스오버의 특성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가지고 크로스오버 값을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 이런 설계도가 나오고 요거대로 갖다가 연결만 해주면 이게 만들어진다. 이 회로도 제가 또 다 갖고 있으니까 이건 그대로 갖다가 검증된 걸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처음에는 투웨이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 우퍼, 미드 우퍼 하나로 쓰고 그다음에 트위터 고음역대. 그래서 이게 만약에 처음부터 3웨이로 가고 싶은 분은 하셔도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설계 용적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만들면 사운드가 만들어져. 이게 바로 이 크로스오버의 부품입니다. 스피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박스 안에 이게 들어있어서 요거 이제 똑같은 건데 요거는 서브우퍼 전용, 요거는 3웨이 하게 되면 여기에서 보면 우퍼용으로 나가는 거, 미드레인지로 나가는 거, 트위터로 나가는 거 이렇게 분리가 돼서 이 부품들이 주파수를 이렇게 다 분리를 해준다. 이게 바로 크로스오버 네트워크다 보시면 좋을 겁니다. 이게 짧은 시간에 이 많은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까 고민을 하긴 했는데